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은 좀 무겁지만 의미 있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내라는 저 반란숙의 윤석열이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주요 가담자들이 처벌을 받을 때 정리가 되겠지만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끝내고 소굴에서 끌어내고 파면시킨 것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이뤄낸 혁명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 혁명을 빛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근대사의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세 번입니다. 내일이 65주년을 맞는 4.19 혁명 기념일이죠. 박근혜 정권을 끝낸 촛불혁명,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을 끌어내린 빛의 혁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촛불혁명은 미완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빛의 혁명으로 다시 만날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묵은 것들을 다 쓸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활발한 댓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김유정 의원님이 되게 좋아하셨던 아귀찜 끝나고 춘천 닭갈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춘천에서 직접 만든 진짜 춘천 닭갈비입니다. 김유정님 닭갈비도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아귀찜이 진짜 맛있었어요. 아, 드셔봤어요? 네, 조근해서 먹어봤는데 이게 밀키트 형태더라고요. 네. 그래서 채소하고 아귀 다 이렇게 싱싱하게 다 포장돼서 진공 포장돼서 오고요. 채소는 이렇게 별도로 비닐에 다 쌓여져 오는데 씻고 그 물 끓이는 시간, 일단 끓는 물에 아귀를 데쳐서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제외하면 토탈 한 15분이면 아귀찜이 너무 맛있는 아귀찜이 근사하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뭐 원래 요리 좀 잘하시잖아요. 저요? 네. 콩나물 같은 거 좀 더 팍팍 콩나물 팍팍 하면서 넣습니까? 네. 콩나물하고 예. 대파 이런 거 조금 그런 거 더 넣으면 더 네, 맛있죠. 맛있죠. 예. 아귀찜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도 조금은 남아 있는가요? 그리고 이제 춘천 닭갈비인데 이것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맛이 두 가지래요. 매콤한 맛, 달달한 간장 맛. 이 두 가지 따로따로도 주문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말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춘천 닭갈비. 짭짤 달콤도 있고 매콤 달콤도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둘 다 먹어봐가지고요. 예, 둘 다 이미 먹어봤는데 여러분들 그 있는 그대로 드셔도 맛있거든요. 예. 매운 맛은 제가 이제 맵찔이라 가지고 매운맛 잘 못 먹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큰한 매운맛이라서 신라면 못 드시는 분들도 먹을 수 있는 매운맛입니다. 그래서 맛있게 매운 거니까 절대 뭐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맛이고 간장은 좀 더 단데 밥이랑 먹기에 딱 좋습니다. 네, 대신에 양쪽 다 공통점은 양배추하고 당근을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아니 이제 넣는 걸 안 넣는 건 차이가 크니까. 아니 정원이볼에서 나오신 거예요? 제가 먹어봤으니까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양배추하고 당근은 꼭 넣어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예. 춘천 닭갈비 제가 더 소개 안 해드려도 되겠네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어서 오십시오. 예. 김영남 의원님은 편의점 갔다가 도착하는 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특별히 혼낼 놈도 없고 어제 김유정 의원님 우리가 투표를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한덕수 저거 탄핵해야 되냐 아니면은 뭐 괜히 탄핵해가지고 건들 필요 있냐 그랬는데 몇 대 몇 나왔겠어요? 어제 몇 분이 하셨죠? 전부 참여하신 분이 한 4,000분 정도 됐어요. 아, 우리 정아리 정아리 의원들. 우리 실감에서 글쎄요, 이게 95대 5. 탄핵해야 된다. 95%. 예. 아, 그러니까 한덕수 저거는 탄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렇게 아이템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다 쓰레기통 정리하는 방송이 돼버렸어요. 다뤘던 사람들이
한덕수, 최상목, 이완규, 권성동 또 한 사람도 구했더라. 뭐 어다 보니 그냥 다 쓰레기통 터는 그런 느낌이 돼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들 빨리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정리해야죠. 예. 오늘 그래서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패널들 오신 김에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약간 무거운 담론이지만 이번에 정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게 단순하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게 아니고 묵은 것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제목을 빛의 혁명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진숙이었다 한 명은 쓰레기 총 패키지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 한덕수 죄송. 일단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뤄냈던 이 혁명을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데 참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촛불혁명은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응원봉.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그 응원봉으로 이렇게 빛의 혁명을 이뤄낸 것. 이건 그 뒤로 막 다른 나라도 그걸 따라서 하고 김유정 의원님 아마 응원봉으로 이렇게 또 뭐 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2016년, 17년 그때 저희가 촛불혁명 할 때요. 그때 그 전까지의 이 촛불 집회는 정말 그야말로 진짜 촛불. 종이컵이 탈세라, 바람 불어 꺼질세라 막 이러는 거였는데 그 조금 지나간 게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담아서 이제 하는 거. LED로. 네, LED로.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지나간 게 이제 최근에 응원봉 혁명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사이에 K-컬처, 또 문화가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그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모습이 이제 굉장히 새롭게 보였을 거고, 우리에겐 익숙한 문화지만 또 이게 정말 그 나라를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줄은 우리도 꿈에도 몰랐잖아요. 그 응원봉을 들고 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는데 그 참여한 이 청년들, 그 다음에 또 이 우리 흥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함께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 어둠의 순간들을 잘 이겨냈던 그런 모습들에 아마 전 세계가 놀랐던 게 아닌가 싶고, 또 우리가 가졌던 그런 그 문화적 우리 민족의 속성이 이걸 이렇게 평화롭게 두 번씩이나 촛불혁명에 이어서 이 잔혹한 순간들을 잘 넘길 수 있었던 그런 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단순히 이제 촛불을 들었다가 응원봉을 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빛의 혁명 이렇게 하면은 탁 와닿는 게 일단 뭔가 촛불은 아날로그 그리고 응원봉은 디지털 뭐 그런 식으로 시대 전환의 느낌도 있고, 특히 이번에 많이 참여했던 국민들이 여성들이 많았죠. 젊은 여성들. 그런 것들이 주는 변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로 K-팝 이런 데서 했던 그 응원봉을 들고 나오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라고 하는 그 집회가 어떤 축제 같은 느낌. 김종국 원장님은 촛불혁명에서 빛의 혁명 이렇게 했을 때 그 빛의 혁명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습니까? 뭐 저는 대한민국의 DNA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게 그 더글러스 스토리라는 기자가 1905년 을사늑약이 있었을 때 1907년에 했는데 11월 17일 날 을사늑약이 됐는데 그 앞에서요. 그러니까 궁 앞에서 일제의 총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야말로 어떤 무저항의 모습, 그러니까 저항을 하는 겁니다만 가만히 무릎을 꿇고 거기에 저항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매우 기억한다 이런 기사가 뜬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905년부터 우리 국민들은 불의한 거에서 계속 싸워왔고 이게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흥으로 그다음에 문화로
그러니까 K컬처가 K데모크라시를 완성시키는 형태로 왔었기 때문에 대단히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문화적인 강성, 강국, 문화적인 힘을 통해서 소위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완성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는요, 자, 대한 국민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대한 국민이라고 또 헌재에서도 얘기했을 때 국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한 국민이라고 얘기했는데 대한 국민이라고 얘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외세 자주독립국가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반독재 민주국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누가 만들었느냐? 대한국민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21세기에는 소위 응원봉을 들고 그 문화를 통해서 내란을 진압하는 것까지 갔다라는 의미에서는 대한민국 DNA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성들의 힘으로 소위 모성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성들의 힘으로 소위 내란을 갖다가 막아내고 진압하고 새로운 희망들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아마 세계사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남성 권력에서 따지고 보면 모성 권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고 분노를 흥으로 승화시켜서 소위 문화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힘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잘 정리가 안 됩니다만 앞으로 아마 계속 많은 학자들이 이걸 정리를 하면서 문화와 민주주의 또 고민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의 힘이 얼마나 중대한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밝혀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세계사적으로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전환기적인 획을 걷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식 에디터님은 응원봉 어떤 네. 걸로 들으셨어요? 저는 과거 이제 그 콘서트 갔을 때 받았던 응원봉이 있었거든요. 그거 들고 했었죠. 그거 들고 이렇게 집회에 참석했을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의 전환 혹은 또 세대의 융합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의 공통점은 대부분 표어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건 이제 동일했던 것 같은데 빛의 존재를 빛의 도구를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바꾼 것밖에 없지만 과거에 함께했던 이 촛불 세대들이 이 응원봉 세대들과 이제 결합이 되면서 또 융합이 됐구나 이제 이런 걸 느꼈고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 촛불혁명 당시에는 오프라인 중심의 시위가 분명했고 다만 거기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가 확산을 해주는데 역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뭐 매주 광화문이나 거리에서 전국에서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었던 건 사실이고 이번 응원봉이 등장하는 빛의 혁명 시대에서는 좀 더 온라인 어떤 디지털 연대가 일어났다. 아까 얘기했던 트위터나 SNS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각종 독립적인 미디어 플랫폼들이 정보의 빛을 확산을 해주면서 동시에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빛을 밝히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젊은 세대와 뭐 뉴미디어 창작자 그리고 디지털 시민들의 활약이 두드러져서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김종욱 박사님께서 DNA를 말씀 주셨으니까 촛불에서 빛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고 세대와 세대 간의 융합이 일어나면서 이번 빛의 혁명의 성공을 이끌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왜 그렇게 문화 강국을 강조하셨는지 그게 아마 이번에 경험으로 다 온몸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좀 적응이 잘 안 됐어요. 막 응원봉 들고 막 흔드는데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뭐 화염병을 던지거나 파이프를 치거나 이런 문화였었고 촛불도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 촛불도 그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김종욱 원장님이 젊지 않아요? 아, 예. 갑자기 제가 빙의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라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좀 되게 적응이 안 됐어요. 초반에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흥이라는 게 막 발화가 되니까 저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이게 되고 그 모두가 참여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모두 함께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 이 청춘들이 우리를 다 모아주는구나. 이런 음악으로. 그다음에 응원봉이라고 하는 빛을 통해서 모든 세대들을 갖다 다 용광로처럼 한 가운데 모아주는구나. 그래서 야, 이 흥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고 그 흥이 정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초반에는 좀 힘들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런 시간이 기다려지는 막 음악 나고 이런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단한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외국의 예. 경우에 특히 이 집회 시가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프랑스 파리의 다 시위 한번 불태우고. 보세요. 예. 불태우고 낮에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니네는 왜 밤에 하냐? 밤에 이렇게 평화롭게 춤추며 노래하며 하냐? 그리고
낮에 왜 일을 하고 퇴근을 해서 이걸 하냐 이런 것 때문에 더 굉장히 놀랐고 대단한 대한민국이다라는 것들을 외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참 신기한 대단한 민족이죠. 박한라봉님, 제가 아는 지인이 박근혜 때 생각하고 첫날 컵에 촛불 들고 갔다가 창피해서 혼났다고 합니다. 전부 응원봉 들고 나와서 그러셨는데, 예. SUNMA 마선님인가요? 선마님인가요? 순마님인가요? 잔잔하니 참 좋네요. 목요일 오후 조합이 제일 좋네요. 아니 금요일 오전이죠. LA라 시차 때문에 죄송합니다. LA에서 지금 함께 해주시는데요. LA 이런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큰 주제를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지금 빛의 혁명의 의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빛의 혁명으로 열어갈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 어떤 것을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두고 싶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중반으로 가면 우리가 촛불혁명 했는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촛불혁명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정권을 끝내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공화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완의 혁명이다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따지면 촛불혁명은 미완이고 우리가 혁명이라고 나중에 부를 수 있을까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빛의 혁명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국가 대개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제. 그러면 촛불혁명이 왜 미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빛의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될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오늘 많은 분들 선정해서 소개해 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정어리 기념 볼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신님, 근데 김용남 패널은 왜 자꾸 지각이래요? 경고 안 줍니까? 우리가 좀 이해를 해 줍시다. 김용남 의원이 그 바로 앞에 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인가? 그거 출연하고 바로 오시는데 그 시간이 조금 끝나는 시간이 좀 있어서 그렇고. 아, 이제 오셨네. 빨리 오세요. 지금 우리. 양반대기 힘드시겠네. 오실 줄 알았어. 어떤 분이 왜 자꾸 지각하냐고. 근데 어서 오세요, 얼른 오세요. 예, 앉으세요. 뭐 늦은 거 다 알아. 근데 저 금요일 날 아주 바쁘시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들었는데 SBS 김태현의 정치쇼인가? 예, 거기에도 아침에. 나가시더라고요. 예, 아침에 몇 군데나 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두 개? 그렇죠. SBS 갔다가 편의점 갔다가 예, 여기 오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바쁘셔요. 저는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 들으면서 그거 듣고 빵 터졌어요. 윤석열 뭐 윤어게인 윤신당 만든다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김용남 의원님이 아마 윤석열 김건희가 신당을 만들면 새로운 신자 뉴 신당이 아니고 귀신 신자 신당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그 얘기 하셨죠? 그게 성공 확률이 훨씬 높죠. 아니 거기는 뭐 이렇게 와서 돈 꽂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정당은 아니지. 그거는 정당은 아니고. 예, 성공 확률이 없죠. 신당 구당. 네. 그럼 전국에 구다는 사람들 다 모이면 꽤 되겠는데요, 당원도. 그렇죠. 뭐 한 1000명은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 주제는 얘기 들으셨죠? 아,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빛의 혁명으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게 됐는데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후추님 어서 오세요. 오늘 김용남 의원님이 오시니 예쁘게 핀 복사꽃 같고 보름달이 뜬 것 같다. 스튜디오가 더 환합니다. 늦게 왔는데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까? 근데 오늘 아주 자켓이 색깔이 좋습니다. 아니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모든 면에서. 예. 사실은 지난 겨울부터 너무 우울한 일만 많고 뭐 답답하고 전국도 꽉 막혀 있고 그랬었는데 하나 둘씩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산뜻하게 입고 좋아요, 다니려고요. 좋아요. 예, 정말
저도 오늘 이 색깔로 한번 입어봤는데 마침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셨으니까 빛의 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김용남 의원님은 직접 응원봉 들고 현장에는 안 가보셨죠? 괜찮아요. 우리 응원봉은 이해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응원봉은 네. 없고 집회 현장에는 갔지만 예. 응원봉은 없었죠. 예. 예. 그거 그러면은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셨을 텐데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뭘까 뭐 그런 느낌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촛불과 달랐던 점을 어디에서 찾으셨나요?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뭐 그 다 나름대로의 그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이른바 빛의 혁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인류 역사를 보면 중세를 암흑기의 시대라고 보통 칭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그때는 이제 종교가 너무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모든 걸 상식과 과학에 입학한 게 아니고 이제 신학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그 사람의 이성이 제대로 활약을 못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 3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고 뭐 우격다짐, 억지가 막 통하고 그래서 저는 빛의 혁명이라는 의미가 다시 이성을 회복하는 밝은 빛과 같은 인간의 이성, 뭐 논리적으로 좀 일을 풀어나가는 시대가 와야 된다. 그걸 바라는 의미에서 저는 빛의 혁명이라는 문구를 쓰는 것이 아닌가. 아하. 밝은 빛, 다시 어두움을 헤치고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또 과학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그러니까 신학이나 무속이 아닌 과학과 상식 그런 의미에서 빛의 혁명이고 그건 정말 비정상의 정상화죠. 이게 옛날에 이 용어를 쓰신 분이 있었는데 예. 정치권에 그때는 반대 진영이었습니다만 이건 지금 딱 제가 보기엔 그거에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시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촛불이 이제 어둠을 거두어내는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빛도 물론 암흑에서 빛으로 그런 거지만 좀 더 뉴하고 또 과학적이고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거죠. 예. 근데 김용남 의원님은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이 고향입니다. 경기도 수원인데 빛에 그러면은 그건 전라도식 아니에요? 전라도인데.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네. 아, 제가 사실은 광주 근무를 3년을 아. 해서 약간 저도 모르게 그 발음이 어. 그 새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처음엔 재밌어서 따라 하다가 이게 굳어졌나 그러면? 아니 그게 정겹긴 해요. 우리가 빛의 혁명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올바른 발음인데 빛의 혁명 뭐 이러니까 왠지 그냥 그쪽이신가 싶고 그 전라도 쪽의 이 발음에 그런 게 많아요. 법학과. 법학과가 뭔지 아시죠? 예. 예. 법학과인데 법학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저 부드러워. 운동할 때 좀 짧으면 야게 그러잖아요. 맞죠? 저도 2년을 목포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요? 네, 목포 MBC에서 2년 동안 근무한 적이 아. 있어서 거기서도 이제 학습이 많이 되니까 방언에 대한 학습이 그러면 뭐 모대 이런 거 모대. 그럼 네. 모대 맞아. 그래야지 아야 영식이 밥 먹었나 이런 걸 많이 듣고 다니까 많이 이제 귀에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재밌게 들은 오진에 이거예요. 오진에. 오진에. 예. 그런 말씀 막 되게 즐겁고 이럴 때 막 오진에 이런 걸 들으면 이 광주 그 전라도라는 게 참 흥이 많은 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또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런 게. 방언들 찾아서 이렇게 모아보면 예. 재밌어요. 그 시인 박정 시인이니까 제가 이름이 얼른 기억 안 나는데 그라시제라라는 시집이 있어요. 그 방언만 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 시인데 참 좋아요. 6학년도 6학년. 지금 여기 댓글 주신 분은 이제 고박이 더하기 고박이 빼기, 곱하기 고박이 있고 답답하네 뭐 답답하네. 그 뭐 연음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발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잠깐 좀 옆으로 갔는데 빛의 혁명.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아마 이번 대선은 큰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든 간에 저 어둠의 세력한테 다시 정권이 넘어갈 리는 없을 거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텐데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 참 너무 생각하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이걸 좀 정리하는 게 매우 필요할 텐데 이게 인수위라도 있으면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 물론 이제 각 후보별로 내가 집권을 하면 이렇게 하겠다 정리는 하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 패널들께서는 내란 세력 잔존 완전히 세력들을 다 정리하는 것 이게 우선이 돼야 될까?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나가는 게 우선일까? 아니면 이런 것 저런 거 다 떠나서 잘 사는 거 좀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를 최우선으로 둬야 될까? 이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라고 하는 게. 김종욱 원장님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싶습니까? 맨 먼저. 뭐 저는 기본적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가치를 지키는 문제이고요. 다른 뭐 사안과 다르게 저희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내란을 일으켜서 민주공화정의 국민주권을 갖다 훼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헌재에 명확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볼 때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이고 저희 군인들 한 9명, 10명 정도 그다음에 윤석열 이 정도 밖에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실체가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가장 중요하다. 뭐 많은 분들은 민생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만 저희가 해방 이후에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그 위에 빚어진 후과가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명징한 심판 또는 처벌, 단죄를 통해서 민주공화정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는 이 실체적인 사실들을 명징하게 하는 것들이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이것이 전제됐을 때 그 이후에 민생의 문제나 경제 문제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점프를 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어떤 잔존 세력들이 이런 꿈들을 계속 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거기에 좀 방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송원 님도 내란 종식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공감을 해 주셨네요. 메이퀸 천사님 내란 종식, 일제 잔재 청산, 검찰 개혁, 언론 개혁 흠이 무지 많네 그러셨는데 박영식 에디터님은 예. 어떤 걸 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김종욱 박사님의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 내란을 쉽게 종식하게 만들지 않았던 내란의 선전선동 세력들, 이른바 이제 앞으로 잔당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번에 이제 그 보도가 됐던 비근한 예만 하더라도 실제 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제 포털 댓글에 어떤 댓글을 조작을 하거나 혹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헌재 게시판을 공격하거나 이제 이런 세력들이 여전히 준동을 했었거든요.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우리가 소라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성인 사이트였는데 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가짜 신상 정보로도 얼마든지 쉽게 가입을 해서 뭐 탈법 불법에 온상이 됐기 때문에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소라넷이라는 사이트를 과감하게 폐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빛의 혁명 시대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쨌든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가를 대개조하고 완결의 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잔재된 세력들을 다 뿌리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전선동한 세력들은 누구인가를 규정하고 그런 뭐 어떤 뭐 온라인 사이트 그리고 극우 세력들이라고 부르는 뭐 심지어 제도권 정치에 있는 공당들까지도 다 싹 다 뿌리 뽑으려면 그들을 돕고 있는 사람들부터 차근차근히 저는 밟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소위 부르는 뭐 일베라는 사이트라든지 DC 인사이드의 정치 갤러리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여전히 지금도 선전선동을 일삼는 세력들이 너무 파다하게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비교적 좀 젊은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여러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지금 활기를 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내란의 종식도 종식이지만 그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런 잔존 세력들을 뿌리 뽑기 위한 차기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뿌리 뽑기. 이상부님도 혁명의 완성은 내란 잔당을 발본색원 처벌해서 깨끗하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견 주셨고요. 오늘 하루님, 내란 종식하지 않고 경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셨네요. 정김님도 내란 세력 척결하면 자연히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도둑 잡아라님은 경제 먼저,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란 종식입니다.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신데, 그렇죠. 이걸 또 뿌리 뽑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가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김유정 의원님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어떤 게 먼저랄 것 없이 경제와 내란 종식은 동시다발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재헌국회 때 이승만 정부 때 반민특위가 실패함으로써 우리가 친일 세력을 척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그 뼈아픈 그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후회와 아픔이 뒤따르고 있고, 그런 것처럼 다음 정권에서 또 무슨 동정심, 일말의 동정심 같은 걸 가지고 이 내란 세력들을 종식하지 못한다면 아마 두고두고 우리 역사의 천추의 한으로 남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뿌리 뽑는데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고, 그게 동시에 경제를 살리는 길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그때 환율, 주식 이런 것들 막 환율 내려가고 주식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 이런 경험들을 지금 몇 차례 그 반복돼서 우리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체포돼서 수감됐을 때 또 이제 살만하다라고 또 여건들이 좋아지고, 다시 구속 취소돼서 석방됐을 때 그 절망감과 또 그게 경제에 미쳤던 여파, 이것들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몸소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내란 종식은 곧 검찰 개혁이고, 지금 검찰에서 이 내란 뿌리 뽑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대통령 안가 CCTV 이쪽 관련해가지고 안가 압수수색 하는 것도 3번이나 지금 검찰에서 기각하고,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습니까?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비화폰이나 경호처 서버 확보하는 것도 계속 3번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검찰도 분명히 뭔가 깊숙이 연관이 돼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내란 종식 이퀄 검찰 개혁이고 또 언론 개혁이고, 그게 곧 경제 그 살아나는 방법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뭐 계속 그 도미노처럼 이렇게 일련의 일직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먼저라고 굳이 규정할 필요도 없이 동시다발로 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옆길로 갔다가 우리 김영남 의원님 말씀 들어보죠. 내란 종식 하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김용현 뭐 또 한덕수 뭐 이런 자들 처벌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내란 종식 아니겠어요? 안 보이는 잔존 세력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정진석, 김태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윤석열 하는 짓을 보면 자기가 좀 봐주고 싶은 사람들은 일부러 빼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가 분명히 알았다고 보거든요. 몰랐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김건희가 시켰겠죠. 그런데 어딘가에서 마누라한테도 얘기를 못했다고 그러면서 마치, 그리고 추경호도 저는 관련이 돼 있었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움직였겠어요? 그런데 추경호한테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정진석도 마찬가지예요. 비서실장도 모르게 했다. 그런 비서실장이 지금 비어있는 집 압수수색도 못하게 하고 막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또 하나 김태효. 이름이 안 나왔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김태효가. 이번에 지금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돌아갔잖아요. 근데 꽃다발 받고 막 이렇게 현수막도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꽃다발을 준 사람이 김태효 어머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사진에 윤석열 돌아왔는데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저게 김태효 모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현수막을 또 달았는데, 그 현수막도 김태효 모친이 간부로 있는 아파트 동 대표단이라는 거예요.
김영남 의원님, 김태우가 아크로비스타 살면서 이렇게 가까워지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 사우나에서 친해졌다는 거 아닌가요? 아. 그 입주민들이 같이 쓰는 시설 중에 사우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우나에서 자주 만나면서 어떤 면에서는 김태효 쪽에서 먼저 접근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친해졌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 김태효가 개입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몰랐다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 예. 그 사실상 안보 라인의 실세잖아요. 그 직책은 차장입니다만 실장보다 더 센 차장인 거는 뭐 세상이 다 아는 이치고, 그리고 눈과 귀를 이렇게 자기가 독점하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외교 안보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그 무조건 양보하고,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하고 중국과는 좀 멀어지는 이런 그 외교 안보적인 거의 모든 정책이 김태호 차장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 사람 말대로 뭐 심하게 표현하면 시키는 대로 계속 다 하다가 결정적으로 계엄은 김태호 차장 전혀 모르게 했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 아크로비스타에 김태효하고 김태효 어머니만 사는 게 아니고 책을 주운 분도 계시죠. 권성희 변호사님. 그분 우리가 인터뷰를 2번인가 했는데 그분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런 게 좀 황당하겠어요. 어? 이분이 주민 동의를 얻어서 한 게 아니어가지고 예.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동대표 감사를 맡고 있대요, 김태효 모친이. 그래서 그냥 본인 마음대로 저렇게 걸어가지고 항의하는 주민들도 꽤 있었다는 거죠. 예. 저게 몇 기인지가 또 중요한데 12기 동대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기라고 그러니까 기수가 있군요. 네, 기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가 13기인지 아니면 지금 12기가 현존하는 현재 기수인지는 모르겠는데 12기 입주자 동대표와 12기 입주자 감사를 맡고 있는 김태효의 어머니 이제 두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기에 있는 동대표 주민들도 항의를 할 정도로 이거 우리한테 합의도 안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항의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옆에 또 하나 그거 걸리겠네. 빨리 이사 가세요. 12기 뺀 나머지 모든 기수 입주자 일동. 아니 그리고 비상식적이잖아요. 뭐 내란 일으켜서 수고했다고 올려놓는 거예요. 상식적이지도 않은 저걸 올려놓고 앉아 있는 걸 보면 저는 예를 들면 저런 비상식들을 빨리 바꿔내지 않으면 저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주로 대부분 다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3년 동안 보여줬던 모습이거든요. 저런 부분들을 빨리 막아내는 것,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진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차기 정부가 좀 빨리 그 속도감 있게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 어떤 가상 세계를 여전히 유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기획자들이나 세력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4월 4일에 관절을 퇴거할 때 등장했던 자유대학 학생들을 대통령실 요청으로 불러왔던 어떤 누군가 기획자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날 가서 아크로비스타에서 뭐 플랜카드를 걸어주고 환영의 꽃을 들고 나오게 만들었던 김태호의 어머니까지 불러 나오게 만들었던 어떤 특정 기획자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윤석열 신당과 관련돼서도 뭐 물론 윤석열 측 변호인들 상대적으로 젊은 변호사들이 깃발 들고 나와서 청년으로 주축된 신당을 만들려고 했던 그 움직임마저도 기획한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윤석열만의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가상세계, 윤석열의 유니버스를 자꾸 존재하게 만들고 잔존하게 만들려는 어떤 기획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바로 정진석이나 김태호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의혹들을 가지는 것이죠. 예. 심우정도 아크로비스타 산다는 글을 보내셨는데 그래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법원 검찰이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법조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기는 한데. 그렇죠. 바로 길만 건너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예. 뭐 조금 더 가면
검찰청이고 그러니까요. 참 그 이번에 충암고가 참 욕을 받는데 아크로비스타도 이번에 유명해져가지고 좀 아크로비스타 산다고 그러면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크로 쿠데타라고 이제 이름을 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너무 죄송하니까. 함부로 이제 명명을 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제 등장한 인물들의 면면이 다 아크로비스타에 살다 보니까요. 그런 오명을 지금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윤석열은 입밖에 없잖아요. 말만 하고 술만 먹으니까 입밖에 없고 김용현을 보면 타자도 못 친다는 거잖아요. 컴퓨터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이 내란을 추동했다라고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다면 용산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이걸 기획했는가? 저는 거기가 기획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갖다가 압수수색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용산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만들었고 네트워크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국민들 시선, 눈앞에 보여주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에 대해서 이 내란의 네트워크, 내란의 잔존 세력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 어디에 숨어서 어둠 속에서 이런 일들을 또 기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소위 정진석일지 아니면 김태효일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빨리 밝혀내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들이 계속 어떤 답답해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자, 그러면 김영남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선순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내란 세력 척결은 사실은 지금쯤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밀린 숙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새 정부 들어서면 특검의 형태를 통해서 뭐 사실 그쪽에 맡겨놓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사와 재판은 사법 이 영역에 맡겨놓으면 해결이 될 거고 새 정부가 정말 힘을 쏟아야 할 곳은 저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출액 비중을 따져보면 뭐 1위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뭐 조선 이 순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중국과 겨뤄서 이를 이길 수 있는 내지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영역이 거의 안 보여요. 반도체 뭐 우리가 D램은 1등이라고는 합니다만 얼마 전부터 중국의 창신 메모리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이른바 반도체 굴기가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거든요. 자동차요? 중국 전기자동차 5분 충전하면 400km 넘게 가요. 이게 지금 현대 기아차가 기술력에서 특히 전기차 관련한 그 부분이나 자율주행은 솔직히 밀린다고 봐야 맞습니다. 석유화학은 중국에서 대규모 납타 분해 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사실은 살아남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조선은 최근에 미군 군함 관련해서 지금 부각은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벌크선이나 일반적인 컨테이너선은 중국이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따져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특히 중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분야가 거의 눈에 띄질 않아요. 제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찾은 거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인데 그건 뭐 국가 전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클 수는 없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앞으로 금융을 우리가 육성해야 먹고 살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 상법 개정안의 시행인데 어제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국회 재의결이 됐는데 찬성이 196표 나오는 바람에 부결됐습니다. 예. 폐기됐어요. 이게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앞으로 우리가 어느 분야를 집중 육성해서 중국과 겨뤄서 이길 수 있는 금융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개방 경제가 아니고 아무래도 공산당의 입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제조업은 무지무지하게 강하지만 금융은 발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홍콩에서 났을 때 홍콩에 있던 어마어마한 자본이 대부분 어디로 흘러갔냐면 싱가포르로 흘러갔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놓쳤어요. 그 큰 돈을 다. 그래서 저는 새 정부가 중점으로 진짜 역점 사업으로 육성해야 될 거는 금융 분야를 어떻게 키울 거냐, 내지는 금융 이외에 우리가 중국과 겨뤄서 이길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세력 정리하는 것은 특검을 설치해서 거기에 딱 맡기고 예. 경제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순위를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 애청자님들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새우깡님, 5년 임기 동안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야말로 5년 동안 초초 집중해서 강하게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정필성님, 빛의 혁명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 겁니다. 확실한 내란 정결로 죽은 자에게 빚 갚아야 합니다. 추억의 메텔님, 전화기 교체한 정부 인사들 다 조사하고 현재 정부 고위급 알박기 인사들 다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이은주님, 잠시라도 머뭇거리면 바로 뒤통수 맞고 되치기 당합니다. 내란 종식을 기치로 숨 돌릴 틈도 주지 말고 정광석화처럼 잔뿌리까지 캐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1순위 지상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주님을 특검을 시켜야 되겠네요. 예. 이 빛의 혁명이라는 말을 이재명 대표가 맨 처음에 썼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글쎄요, 뭐 자연스럽게 나오기는 했겠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빛의 혁명과 관련해서 평가한 내용이 있는데 그 한번 잠깐 들어보죠. 지금 문화 영역에서는 정말 세계를 상당 부분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K-컬처, 한류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K-민주주의, 아마 이번 두 번에 걸친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통해서 무혈의 평화혁명으로 현실을 끌어내리는 세계사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거죠. 생각할수록 자랑스럽고 뿌듯한 그 빛의 혁명이었습니다. 이게 빛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줄어들지 않도록 이제 잘해야 될 텐데, 무엇부터 해야 될까 하는 것도 이제 차차차차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촛불혁명으로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탄생을 시켰는데, 문재인 정권이 뭔가 열매를 좀 맺지 못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번에는 좀 반복되지 않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혁명이 돼야 되는데, 김유정 의원님, 촛불혁명을 미완의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새로운 공화국이 태어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리할 걸 다 못해서 그랬을까요? 예를 들면 검찰개혁 완수라든지, 무엇 때문에 미완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걸까요? 정리할 걸 제대로 못한 것, 그다음에 검찰개혁 완수 못한 것, 그리고 동시에 정권을 넘겨줘 버린 것. 그렇죠.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을 했는데, 심지어는 이런 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또 국가와 국민에게 남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 혁명적인 이 정권의 행태를 우리가 빛의 혁명으로 다시 진정한 혁명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정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그 빛의 혁명을 빛의 속도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실패했던, 그러니까 뭐 100% 실패는 아닙니다만 일단 정권을 넘겨줘 버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또 다른 어떤 그 정권을 만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조한 셈이 돼버렸어요. 검찰총장에 임명을 하고 또 완전 또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 검찰 개혁도 하느라고 했지만 완전히 시행령으로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우리가 그 처참한 이 결과들을 다 목도하면서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난 3년간. 그래서 그거를 다시 돌이키는 것, 제자리로 가게 하는 것, 그것 또한 빛의 속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빛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저력으로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아야죠. 거듭해서 실패하는 것은 그게 실력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들이 저런 내란 사태까지를 일으킨 이 마당에도 끝까지 거짓말하고 낯색 하나 변하지 않고 질기게 뭔가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거를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조금 마음이 약한 측면도 있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될까? 이런 뒷심이 무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진보 정권은.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잘 해내야 되고 뿌리 뽑고 개혁하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 다시 후회할 날이 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국민들도 이번에는 아마 그 체험으로 몸소 다 느끼셨을 거기 때문에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빛의 혁명은 빛의 속도로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원장님은 네. 왜 미완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이 가지고 오셨던 자기들의 어떤 사유 체계 속에다가 국민의 요구를 갖다가 맞추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를 받아 안아서 국민의 요구에 맞게 현실을 변화시켜 나갔어야 되는데, 소위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생각에 맞춰서 세상을 갖다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국민들의 여론, 민심의 압력 때문에 집행이 제대로 안 됐던 일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아까 나왔던 영상 장면에서 한 가지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민국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요. 대한민국의 민국은 어떤 뜻이냐면 백성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채는 백성의 나라다. 이건 언제부터 나온 얘기냐면 영조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영조가 자기 일기에다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왕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쓰는 이 역사적인 정체가 지금까지 온 상황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자기 입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국민들의 현실적인 삶을 중시해서 거기에 맞게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이재명식의 정치가 전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헌법을 구현하는 정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제10조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119조에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 그래서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헌법 정신이 제기되고 있는 균등한 발전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좀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좀 국민들이 그런 어떤 정치 집단과 정치 지도자를 좋아하지 않을 방법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는 어떤 게 지난번 촛불혁명 때하고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후임 정권을 탄생 못 시켰고 그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으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철저히 과학적이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과학적이었다는 게 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이른바 원전과 관련한 정책, 그건 사실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원자력 발전을 포기 내지는 줄이면서 지금 전력 수요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이거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는 SMR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그걸 악마화하고 어떻게든 주택 수의 보유 수를 줄이도록 이제 세금이나 이런 거로 많이 강제를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뭐냐? 똘똘한 한 채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집 여러 채 갖고 있다고 뭐 2달씩 3달씩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 사는 집은 한 채인 거고 나머지 주택은 아무리 많더라도 그거는 전월세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건데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그러면 집을 줄이고 한 채만 갖는데 그 한 채를 어디서 갖냐?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리고 앞으로도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이른바 강남 3구 그중에서도 아주 선호지역 신축 아파트 이렇게 되면서 아파트 신축의 경우에는 뭐 평당 2억 원을 돌파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결과적으로 지방의 도시들은 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도 저는 좀 더 철저히 과학적이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주택자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월세 공급자로서 이 많아지면 전월세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나쁘다고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정책도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 정책 결정자들이 그때 좀 교조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정치적으로 결국엔 실패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정교하고 치밀했어야 하는데 뭔가 이상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을 구현하기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기도 했고 그다음에 인사에도 아쉬움이 좀 많았죠. 뭔가 좀 현실에 땅바닥에 발을 디디고 뭔가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구름 위에서 하는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 그런 정권이기는 했습니다. 박영식 앵커님은 어떤 차이를 보십니까? 예, 저도 뭐 앞에 이제 세 분이 말씀해 주신 대목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 기대보다 실망이 컸기 때문에 정치적인 동력이 좀 확보가 덜 됐던 것 같고요. 물론 검찰개혁의 메시지와 적폐청산 다 모두가 좋았습니다만 뭐 공수처도 도입하고 어떻게든 좀 개혁해 보려고 했는데 법제화가 미비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동반됐던 것 같고요. 조국 사태에 좀 주춤하면서 그 동력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로남불의 이미지가 더 씌워져서 오히려 이 검찰 개혁의 명분 또 적폐청산의 명분들을 좀 잃어버린 것 아니었겠는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름으로 따라서 이 언제까지 적폐청산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해야 됐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어서요.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이번 빛의 혁명을 통해서 빛의 속도로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반면교사, 즉 촛불혁명 이후에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던 적폐청산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길고 부단하게 느껴지지 않게끔 빠르고 단호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봐서요. 저는 차기 정부의 대통령께서는 김영삼 모델을 좀 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김영삼 정부의 공과 과가 있긴 합니다만은 임기 초반에 정말 그 전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가지고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뭐 국민 신임도가 막 80% 이상으로 올라갈 정도로 지지도가 막 치솟았었잖아요. 이제 그런 모델을 좀 따서 선택은 빠르게 또 결정도 단호하게 하고 밀어붙이는 힘을 이용해서 지금 내란 이후에 국민의힘 같은 정당은 내란이라는 것조차를 말을 못 꺼내게 하더라고요. 뭐 토론회나 이런 데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 내란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도권 정치든 뭐 공당이든 아니든 뭐 이게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이 내란의 선전선동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에 대해서 반성하게끔 만들려면 다음 차기 행정부는 앞서서 얘기했던 여러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전격적으로 모든 것을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속도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3일 날 소위 내란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내란의 우두머리를 파면시키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2개월을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진행의 권한대행이 누구냐? 한덕수와 최상목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거의 내란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내란 범처럼 지금 행위를 하고 있고 내란 세력들을 감싸고 있고 이 와중에도 내란 세력들을 인사를 해서 알박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말씀하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마디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도 계속 반대를 해서 통과를 못 시키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속도감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많은 저항들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내란 세력 척결과 관련해서 매우 철저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속도도 중요합니다만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이런 세력들이 또 어떤 차기 정부를 공격을 해냄으로써 그 공격의 내용들을 가지고 차기 정부를 공격해낼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속도감도 중요합니다만 진짜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정당에서도 방법론을 이미 주셨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짧게만 첨언드리면 광범위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일원화된 기구, 내란조사 특별위원회 같은 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내란조사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반헌법, 반민주, 반상식적인 집단 개인은 두 번 다시 이제 이런 것들을 발상조차 못할 정도로 아주 발본색원하고 일망타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또 새로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건 또 한번 우리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지요. 오늘 처음에 잡은 주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끝내는 게 혁명이 아니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고려시대를 끝내고 조선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 역성혁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왕조의 성씨가 바뀌었다는 거죠. 바꿀 역자죠. 성씨가 바뀌었다. 이씨 조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4.19 혁명으로 우리가 이승만 정권을 끝장내고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촛불혁명으로는 그걸 못했지요. 준비가 부족했고 몇몇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치밀하지 못했고 정교하지 못했고 또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좀 부족했죠.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잘 준비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후보들 거의 다 세종으로 거의 수도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한다면 큰 혁명적 차원의 어떤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개헌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은 좀 차차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앞에 만화가게에서 10원에 3권인가 이렇게 네, 예. 빨리 보니까 예. 남들 보는 2배 속도로 만화를 굉장히 많이 보셨군요. 예. 네. 임창 화백님의 땡. 네, 네, 땡이. 순정 만화도 좋아했어요. 네. 어미자. 그런 이제 윤석열이 가장 쉽죠. 저는 윤석열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글쎄요, 윤석열도 특별한 어떤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예, 일요일 저녁 6시에 아까 이렇게 마지막에 그려준 그림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누구였을까요? 글쎄, 앵커 앵커님 그려주신 거 본인 아닐까요? 그림 아니에요? 일요일 날 저녁 6시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티저 광고를 또 저를 그려주셨는데 그 그림은 그러면 일요일 날 저녁 6시에 보시라고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캐리커처 저는 캐리커처를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막 이렇게 제가 그동안에 기회는 있었는데 방송하고 막 그럴 때 이렇게 오신 손님한테 내가 아무리 좀 좋아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인해주라 사진 찍자 이러는 게 좀 쑥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부탁을 못 해봤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난 캐리커처 하나도 없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수진 작가님이 센스 있게 그 화백님한테 앵커님 캐리커처 하나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드려야죠. 그래서 그렸는데 궁금하시죠? 어떻게 나왔을지?
작가님한테 미리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굳이 뭘 그거 작가가 나와서 그러게 했겠습니까? 미워. 그냥 간략하게 그런 걸 짜고 친다고. 아 참네 아니라니까. 고독이. 우리 작가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자 대선 이야기 잠깐 해보죠. 오늘 저녁에 이제 민주당의 새 후보 토론하는데 국민의힘은 어제 뭐 후보 조를 편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죽음의 존이 어쩌니 근데 사실 나 그쪽은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잠깐 볼 수 있나요? 토론조 편성하고 뭐 토론하고 그런 영상 아직 없습니까? 예. 참고로 민주당은 오늘 8시 반에 8시 반. 80분 동안 MBC에서 후보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예. 그리고 80분. 내일 이제 충청권의 첫 합동 연설회. 네. 예, 청주 실내체육관입니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충청권의 그 투표 결과를 내일 합동 연설회 하고 또 발표하고요. 4번 하죠?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예. 내일 충청권, 그다음에 일요일 날 영남권, 예. 그다음에 26일 호남, 아니 26일 그 수도권, 마지막에 잠깐만요. 아, 호남권이 3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도권, 수도권. 제주, 강원. 네. 예. 그래서 4월 27일 날 27일 날 이제 발표하죠. 후보를 네네. 확정하는 거죠. 예. 뭐 사실 승부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그 이렇게 전세에는 기울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 안 어떻게 될지 하는데.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흥행을 좀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패들 자격 없지 뭐. 아니 근데 그렇게 소위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그게 막 이게 박빙의 승부입니다. 얘기한들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근데 사실 뭐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싶어요. 왜냐하면 좀 냉철하게 저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얘기는 해볼 수 있어요. 이번에 승부가 거의 뻔한데 두 사람은 왜 나왔을까? 뭐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그 시사 평론가들이 짚어볼 수는 있는 거죠. 뭐 차기를 노린 것인가 아니면은 불쏘시개 역할을 해줌으로써 나의 존재 가치를 알리는 것인가? 김영남 의원님은 그 두 분의 출마 의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저는 일단 그 이재명 후보의 적극 지지층이 출마한 두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좋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경선이라는 틀을 만들 수 있었고 물론 뭐 순수하게 정말 희생하려고 나온 후보야 없겠죠. 다 그 두 사람의 후보도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한번 거쳐간다. 이렇게 디딤돌로 삼자라는 생각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마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재선에 도전할 생각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지사를 2번 하려고 할까? 뭐 그래서 이번 대선 경선에 출마를 하고 최종적인 목표를 대선에 두지 않을까? 뭐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요? 좀 몸을 풀어본다? 그런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김에 지금 국민의힘도 8명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 전에 뭐 몇 명 더 하고 그랬는데 국민의힘 후보들도 매우 힘든 대선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할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승부가 거의 뻔한. 예. 그런데도 막 이렇게 나와서 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차기 뭐 당권 뭐 이런 거라고 그렇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기 당권이 더 큰 이유라고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지금 사실상 당권 전초전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최근에 판이 흔들렸잖아요.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 뭐 이런 사실은 대망도 아닌데 제가 보기엔 뭐 이런 게 엉뚱하게 뭐 하고 크게 망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대망. 예. 그건 말이 되네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게 판이 흔들렸단 말이죠. 처음에는 뭐 50명이다, 60명이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출마를 촉구하는 국힘 소속 현역 의원들이 뭐 연판장을 돌렸다. 뭐 온갖 소문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김문수 전 장관이 지금 지지율이 많이 지고 있고 역시
사람이 그렇게 썩 훌륭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투력의 측면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친윤에서 한덕수 대망론 뭐 이런 거 저런 거 띄우면서 판을 흔든 효과로 홍준표 전 시장이 유리해지는 판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예측하실 때 누구 예측하셨죠? 4강? 예. 저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이렇게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예, 여전히 저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오세훈으로 대충 4강을 예측을 예,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들어갔으니까. 다음날 불출마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안철수 중에 누가 들어갈 건가를 예측하는 예. 지점에 이르렀는데 예. 그 지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나경원이라고 다들 많이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안철수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룰을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오픈해서 묻는 여론조사면 1차 컷오프는 여론조사 결과만 보니까요. 당원 투표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룰이었다고 하면 안철수 의원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국힘 지지층하고 무당층만을 상대로 묻는 여론조사 방식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넣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국민의힘 당원 투표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이 아닌 나경원 의원이 오세훈 시장의 빈자리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일관성이 있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만만치 않다라고 다 예상은 하는데요. 결론은 만만하게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선거를 제대로 못 하고요. 국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자기 지지층이 뭘 요구하는지 잘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성장 경로와 관련해서 안철수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에게 뭘 맡겼을 때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져서 저는 이번에도 드럼통에 들어간 나경원 의원이 4등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듣고 있는 우리 찰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겠는데. 찰스요? 예. 저를 빼놓으시면 섭섭합니다. 이재명을 심판할 자 바로 저 안철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은 집에 가고 이제 안철수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죽었다. 부르신 거 아니에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부르셔가지고. 그럼요. 아니,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출연했는데. 저는 MB만 들었잖아요. 와. 아니 제가 요즘에 찰수 원래 사실상 예. 임시 대변인, 임시 지지자를 하고 있어서 예. 아니 오늘만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게 지금 윤석열 물러나라. 예, 예. 집으로 가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윤석열 물러나라는 것도 한 번만 해주세요.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인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안철수 국민의힘에서 가장 상식적인 대선 후보가 되겠습니다. 이호진 원광대는 왜 썼지? 아니 목소리 성대묘사는 너무 똑같은데 예. 약간 말할 때 아랫입술이 윗입술만 덮으면 표정도 똑같아요. 이제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4번째 대선 출마인데 그 기자들 질문에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이분은 이게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 다시 했죠. 하지만 제가 안철수 후보의 임시 대변인으로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옆에 계신 세 분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정치를 보시는 분이고 저는 이상적으로 정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지지자분들이 그 드럼통에 들어간 분을 자꾸 후보로 올려주실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이 파면이 국민의힘의 파멸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상식적인 정치인을 그래도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의 출당과 탈당을 오늘 처음으로 부르짖은 안철수 후보의 4등 컷오프 통과를 저는 기원하는 바입니다. 근데 진짜로 임시 대변인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 죽음의 조를 말씀하셨지만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2차전은 일단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A조가 심심하거든요.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그리고 유정복 여긴 별로 볼 게 없어가지고 안 후보를 또 이제 4등까지 올려줘야 한동훈 후보와의 어떤 열전 또 홍 시장과의 열정을 또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저를 그 컷오프에 좀 그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그 조는 어떻게 편성한 거? 무작위가 아니고 뭐 앉은 순서대로 한 것 같던데요.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메이저 마이너가 자연스럽게 갈리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의자 뺏기 게임으로 조를 정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네. 의자 뺏기라는 게 원래 8명이 있으면은요. 네. 의자가 7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마지막에 온 사람이 제일 늦게 서 있어야 되고 탈락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자를 8개를 두고요. 그 정치인들한테 품격을 중시하는 사람들한테 뭐 의자 뺏기 게임을 하라고 하니까 그 게임이 일단 성립이 안 됐고요. 먼저 들어오는 순서대로 터벅터벅 가가지고 앉았기 때문에 조 편성도 멍성하게 된 거죠. 근데 걔들은 왜 그래요? 예? 걔들은 왜 그렇게 해요, 그거를? 조편성을? 의자 뺏기 뭐 이런 거 왜? 저한테 물어보시면 곤란합니다. 만도리님, 소수지만 김경수 지사와 김동연 지사를 지지하시는 분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요. 아이, 그럼요. 제가 그 절대 막 이렇게 특정 막 후보 막 지지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냉철하게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의 독주는 확실히 예상된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필성님, 박영식 패널님은 출연료 2배 확정. 두 사람 아니 몫을. 오늘 광고도 너무 잘했고 예. 2배 주세요 그냥. 2배 드리면 다른 분들 섭섭하니까 제가 특별히 제 돈으로 닭갈비 보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지갑이 자꾸 나가네. 이게 갈비로 퉁치시는구나 보니까. 뭐 어쩌라고요. 김정욱 원장님은 지난번에 예상했던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이? 저희가 이제 오세훈이라는 카드에 대해서 저희가 잘 판단을 못했었는데 이제 핵심적으로는 오세훈이나 홍준표가 명태균 게이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이것 때문에 공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세훈은 뭐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확인은 안 됩니다만 본인이 중간에 드랍을 한 상황인데 홍준표는 뭘 믿는 게 있는지 계속 지금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수사가 실제로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그렇다면 이것도 일종의 어떤 내부의 네트워크에서 검찰 내부에서 이걸 양해해 주는 형태로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갑자기 김문수가 주저앉으면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저는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당원들 같은 경우 기류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홍준표라는 인물은 이미 지난번 선거, 그러니까 그 탄핵당한 선거에서도 본인이 후보로 나왔다가 바로 후보에서 떨어지고 나서 당대표가 되면서 당을 장악했던 본인이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 스스로도 이번 선거에서 이길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는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측면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하고 만약에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앞으로 상승 곡선을 걸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좀 마음으로는 기분 나쁘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2등, 양강 구도에는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진짜 했어요. 그런데 최종은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에 특별히 이제 제가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경륜과 꼰대 사이에서 자꾸 꼰대로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뭐 자꾸 뭐 방자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그렇지만 어제도 이렇게 제가 잠깐 그 1분 발언 시간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자꾸 딴소리를 해. 그러니까 뭐 이제 여유가 있고 뭐 경륜이 있고 뭐 그런 것이 느껴지는 건 좋은데 그래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면은 조금 더 자기 자신한테 좀 절제하는 모습 그래도 경륜을 그렇게 꼰대스럽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1분만 해야 되는데 좀 자유롭게 하면 안 되나? 막 계속 이렇게 딴지를 걸고 또 결국은 이게 1분을 줬는데
1분 30초가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게 그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또 뭐 앞에 쓸데없는 소리 막 해가지고 1분 30초를 또 넘기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그 안하무인이라고 그럴까? 막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아무리 보수라 하더라도 보수가 또 추구하는 가치가 새로운 것도 있잖아요. 거기를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꼰대와 경륜 사이에서 너무 꼰대 쪽으로 가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요즘에 언론 대한 태도도 그렇고. 그러게 말이에요. 네, 뉴스타파 기자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 하는 것도 그렇고요. 권성동이야 막무가내니까 그렇다고 아니 치지만. 그건 막 폭력 행사 아닙니까? 예, 그건 폭력이죠. 폭력인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나를 취재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 기자가 국회가 뭐 자기 겁니까? 어디든 가서 어디든 물을 수 있는 거고 국민 1호가 기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폭력 행사 해놓고 찌라시야 찌라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더군다나 더 제가 분노한 지점 뭐냐면 서부지법 폭동에 막 가담하고 했던 극우 유튜버들을 대한 언론이라고 막 두둔하며 칭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 언론에 대해서 찌라시라는 표현을 써가며 그런 실제로 폭력 행사까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기자가 그 여성이었는데 굉장히 침착하게 그 순간에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걸 보고 오히려 진짜 더 제가 또 용기를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대처를. 그런데 막 이게 빨갛게 된 이 자국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것도 직전에 집권당의 원내대표였다는 분이 그럴 수가 있는지 정말 저 너무 황당해서 뭔가 윤석열과 손절하고 후보들도 조금씩 단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어제는 심지어 나경원 의원마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윤석열의 바이든 날리면 MBC에 대해 했던 그런 것들과 똑같은 맥락에서 후보들도 여전히 지도부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그 총리고 그 경제부총리고 그리고 그 대통령의 그 지도부고 그 대선 후보들이고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들은. 최종적으로 누가 될 건지 이제 오늘은 딱 해놓고 맞추는 걸로 이제 가십시다. 만약에 4분 중에 맞추는 분께는 제가 그 주간에 행사하는 정어리몰 상품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날짜가 아직은 안 정해졌죠. 5월 3일로 최종입니까? 예. 뭐 하는 거 봐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양자 대결로 가기 전에 4강으로 해서도 과반수가 되면은 양자 대결 안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이제 4명이 결었는데 1등이 과반을 넘어가면 예. 결선 없이 그냥 하기로 예. 했는데 글쎄요. 과반 4명이 차지할 사람 없다? 예,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없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될 건지 오늘 한번 맞춰볼까요? 김영남 의원님. 저는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후보로. 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못 바꿉니다. 예. 예. 김종욱 원장님은. 이거 진짜 큰 게 걸려 있으니까 신중하게 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얘기가 있으니까 홍준표요. 홍준표. 홍준표 현재 2표네. 김영남 의원님은요? 예? 김영남 의원. 아니, 김유정 의원님은요? 저는 지난주에 김문수 한동훈의 대결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네, 홍준표로 홍준표. 갑니다. 아까 우리 한덕수 대망론 나왔잖아요. 대망 크게 망한다. 예. 김문수는 폭망이에요. 한덕수하고 연동되면서.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리고, 예. 박수영 의원이 그 캠프에 들어가면서 나는 한독서와의 단일화를 위해 들어갔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건 맥이 빠져도 보통 빠지는 게 아니고 4명인가 뭐 들어갔는데 예. 그것도 지금 뭐 흔들흔들하죠. 불확실하고 MBS 조사 엊그제 나온 거에는 4%가 빠져버렸거든요. 지난주보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가장 적합한 후보로 국민의힘에서는 12% 얻어가지고 제일 많이 나와서 홍준표로 좀 뒷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허수가 많이 있죠. 이제 박영식 앵커님 마지막인데 이게 재밌어요. 세 분 다 똑같아요. 안철수 대변인도 이럴 안철수 때 똑같이 하면 예. 배당이 적어요. 그렇죠. 예. 예. 아, 진짜 이게 더 어려워졌는데요. 3분 중에 한 분이라도 좀 다른 분 얘기하시면 제 마음이 편했을 텐데. 저는 뭐
컷오프까지만 안철수 임시 지지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는 거니까 이제 안 선생님과 안 해도 후보와는 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안 해도 된다. 예, 이거죠.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세 분 다 홍준표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저는 다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이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많다고 봐서요. 김문수 후보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군요. 저는 한동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왜 그러는지 예. 최근에 그쪽에서 선거를 몇 번 했죠. 2번 한동훈 뽑지 않았어요? 전당대회 때 한 번 한 번 뽑았죠. 뽑았죠. 한 번인가요? 비대위원장은 임명직이었어요. 비대위원장 예, 임명이니까. 예. 사실 한동훈이야말로 정치적 자산이 1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쪽이 일단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비정상적인 선택을 할 건데 그나마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중에 팬덤 비슷하게 뭔가 막 이렇게 가면은 모이고 하는 게 한동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강에서 홍준표 한동훈으로 갈 거고 거기에서 한동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누가 되더라도 안 되겠죠. 내부 그 캠프 내부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서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된다고 생각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어느 캠프요? 어느 한동훈 캠프가요. 자기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는 집안이 싸우잖아요.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먹을까. 그래서 저기는 안 되겠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아니, 저는 왜 홍준표 후보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전당대회나 무슨 선거 때 보면 각자 다른 후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좀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뭐 정치인들끼리 만나서 제가 저번에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 말이라도 됐어. 이제 앞으로라도 잘해줘. 다음엔 나 도와줘.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봅시다. 홍준표 시장은 뒤끝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일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자기가 그 캠프에 소속을 안 했더라도 나중에 좀 풀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어렵거든요. 하여튼 뭐 의원들이 뽑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빅매치 있을 때 한번 뭘 걸어놓고 보면 재미있잖아요. 저는 한동훈을 이렇게 하고 이걸로 나중에 만약에 근데 제가 되면 어떻게 하죠? 네 분이 돈 걷어서 그거 사줍니까? 그러죠. 네, 닭갈비. 오케이. 네 분이 그러면 돈 걷어서 사줍니다. 네.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김영남 의원님, 김정국 원장님, 김유정 의원님, 박영식 앵커님 네 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